오늘의 주인공은 뛰어난 장수이며 동시에 새로운 나라를 연 창업군주였습니다. 주인공은 100번을 쏘면 100번을 다 명종한다는 당대의 이름난 명공이었습니다. 1392년 조선을 건국한 개국군주 태조 이성계입니다. 14세기 중반 고려는 권문세족이 나라를 잠식하고 있고 밖에서는 원나라가 무너지고 명나라가 등장하면서 국제 질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중국의 농민 반란군이던 홍건적이 결국 고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성계는 1,5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빠르게 반란 진압에 성공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앙에서는 이성계를 확실하게 전투를 마무리하는 장수, 이 정도로 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계는 다시 한번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전투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전투가 바로 이성계 생애의 대표적인 전투인 황산대첩입니다. 이성계는 한 번 패전했기 때문에 병사가 동요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선두에 서서 공격을 준비하고 병사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겁나는 자는 물러가도 좋다. 나는 나가 싸우다가 죽겠다. 이 지휘관은 이래야 돼. 왜군은 왜구대로 조선군이 만만치 않게 공격해오자 이들도 최후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소년장수로 알려진 아기발도였습니다. 아기발도는 한자로만 쓰면 아지발도라고 되어 있는데 아기바투라는 것은 어린 전사, 용사라는 뜻이에요. 10대 후반 정도로 추정되는 이 젊은 장수는 백마를 타고 좌우로 돌며 돌격대열을 이끌고 난전 속에서 고려군의 지휘선을 흔드는 역할을 합니다. 태조실록에 아기발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 적장이 나이가 겨우 15, 16살 되었는데 근데 솔직히 이거 키가 작아서 그렇게 봤을 수도 있어. 골격과 용모가 단정하고 고우면서도 매우 사납고 용맹스러웠다. 흰 말을 타고 창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달려 부딪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쓰러져 감히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군사들은 아기발도라고 부르면서 서로 그를 피하였다. 아기발도는 전세를 뒤집을 만큼 젊고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도 저거 아까운데 제 부하로 삼으면 안 될까? 생포하면 안 될까? 이런 말 합니다. 그때 측근 이두란이 말립니다. 만일 산채로 잡으려면 반드시 사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두란의 말에 계획을 바꿔서 이성계는 아기발도를 전장에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아기발도가 목, 얼굴 전체를 갑옷과 투구로 꽁꽁 싸맨 상태였다는 것이죠. 활을 쏴도 파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성계와 이두란이 합을 맞춰 움직입니다. 먼저 이성계가 활을 쏴서 투구 꼭지, 깃털 같은 거 솟아있는 장식 부분을 맞춰서 끊어버립니다. 여기를 치니까 턱끈이 끊어졌다는 소리죠. 투구가 벗겨지는 순간 노출된 빈틈을 이두란이 재빨리 노리고 활을 쏴서 사살합니다. 투구를 쐈다. 이성계가 정말 신궁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활은 정말 잘 쐈어요. 솔직히 이렇게 쏜 사람 이성계만 있지도 않긴 했을 거야. 근데 대단한 궁수였던 건 맞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태조가 젊었을 때 정한옹조 김씨가 단모퉁이에 5마리 까마귀가 있음을 보고 태조에게 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태조가 한 번 쏘니까 5마리 까마귀 머리가 모두 떨어졌다. 어쨌든 날아가는 까마귀 소탕할 정도의 실력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전투의 전환점이 아기발도의 전사였습니다. 이렇게 아기발도가 사라지자 왜군은 조직적인 저항을 이어갈 수가 없었고 고려군은 일제히 총공세를 펼쳐 황산을 완전히 점거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살아남은 병력, 뒤에서 구경하던 병력들이 지리산 안쪽으로 도주하게 되죠. 실록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군이 통곡하니 그 소리가 만마리의 소 울음과 같았다. 이 전투에서 살아남아 도망친 왜군은 기껏해야 70여 명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 TMI 타임을 가지겠습니다. 황산대첩에 얽힌 소름 돋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황산 전투가 끝난 뒤에 왜구의 피로 강물이 붉게 물들어서 6, 7일 동안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황산대첩지 근처에 가보면 하천변에 붉은 빛을 띠는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걸 두고 사람들은 피바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쓰러진 왜구들의 피가 바위에 스며들어서 빨갛게 변했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 바위를 조사해 봤더니 진짜 피 때문은 아니고 다른 바위보다 철분이 9%가량 많이 함유돼 있어서 오랜 시간 이렇게 물과 닿다 보니까 철이 산화해서 붉은 빛이 도는 겁니다. 솔직히 이걸 조사해야 하나 뻔한 거지. 당시 사람들 눈에는 피로 물든 듯 붉은 바위와 강물이 보였고 무엇보다도 이 황산대첩에 피비린내 나는 기억이 겹치면서 이 바위에다가 피바위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이성계의 위상은 고려 전체에서 사실상 국가 영웅급으로 올랐습니다. 우왕은 즉시 금운을 하사하며 공을 치하했고 이색, 김구영, 권근 같은 당대 최고 지식인들이 연달아 시를 지어서 이성계를 찬양합니다. 그 중에서 권근이 지은 시를 보면 나라 위한 충성은 밝기가 태양과 같고 적을 꺾은 용맹은 능능한 바람이 나도다. 동궁은 빛나서 은혜와 영광이 무겁고 배구전은 높다랗게 기계가 웅장하다. 한번 개선하여 종사가 안정되니 마리에서 기이한 공적이 있을 것을 이미 알겠네 라고 썼습니다. 후대의 학자인 정약용도 황산을 지나가다가 이성계와 아기발도가 싸웠다는 장소를 보고 지형을 살펴본 다음에 이건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신묘한 용맹의 결과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황산대첩은 고려말 왜구의 침입 패턴 자체를 바꾼 전투로 평가됩니다. 이 전투 이후로 왜구의 활동이 한반도 서부에서 동부로 이동하고 규모, 빈도도 확실히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전투가 아니라 왜구의 대규모 침공 시대가 꺾이기 시작한 전환점이었다는 뜻이죠. 이성계는 결국 국가가 의지하는 최강의 장수다라는 인식을 굳혀줬고 이게 후일 조선 건국의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황산대첩은 이후 세대에서도 계속 기억되어 세종 때 만들어진 용비어천가에도 이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황산대첩비까지 세워서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이성계와 함께 공을 세운 8명의 원수, 4명의 종사의 이름을 바위에 새겼는데 이 명단은 일제강점기의 그 소위 민족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서 훼손돼서 현재는 흔적만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단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 이후에 파괴된 황산대첩비를 모으고 새 비를 다시 세워서 지금 남원의 황산대첩비지에 2개 다 전시하고 있습니다. 황산대첩 이후 이성계는 고려가 가장 믿는 대표 장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쟁 영웅에서 정치의 중심으로 옮겨오면서 조정 내부에는 새로운 긴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는 세력과 새롭게 힘을 얻기 시작한 이성계. 두 흐름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오늘의 지구의 영웅전, 더 라이벌의 주인공은 최영은 고려 말을 대표하는 명장이었습니다. 공민왕 시기 수많은 전쟁에서 위기를 막아냈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앞에 섰던 핵심 장수였죠. 이성계 역시 그의 눈에 띈 유능한 무장이었습니다. 둘은 여러 전투에서 함께 공을 세우며 초기에는 분명한 신뢰관계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고려의 앞날을 두고 두 사람의 생각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결국 위화도 해군이라는 고려말 최대의 권력 충돌로 이어지게 되죠. 나라의 마지막 명장이었던 최영, 그리고 그와 맞설 수밖에 없었던 이성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선택과 갈등이 있었을까요? 최영은 고려 개국공신 가문 출신의 정통 귀족 무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관료 집안에서 자랐고 외모, 무력, 체격 모두 뛰어나 천재형 장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아버지 최원직은 죽기 전에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정말 우리는 모두가 아는 유언을 남기며 최영에게 청렴한 무인의 길을 당도했다고 합니다. 최영은 과거 문과가 아니라 무과에 응시해서 단번에 급제했습니다.
군 생활 20년 만에 왕의 친위 장교인 우다치로 발탁되었고 후에 공민왕에게 실력을 인정받아 정사품 무관직인 호군에 임명됩니다. 최영의 스타일은 정말 딱 군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부하한테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고려 후기에 왜구가 침입한 홍산 전투라고 있습니다. 그 홍산이라는 곳이 정말 작아가지고 거기 있던 왜구는 아무리 많아도 200~300명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좁은 산이다 보니까 그 가는 길이 굉장히 좁아요. 산이 연결되는 부분이. 기록에 보면은 거기서 왜구 몇 명이서 활을 겨누고 있는데 노출된 골목길 같은 걸로 달려야 되니까 아무도 안 가는 겁니다. 이때 60이 넘은 최영, 고려 최고 장수고 돌격 앞으로 해서 앞장서서 뛰어갑니다. 그랬더니 왜구가 활을 쏴서 앞니에 맞아서 이빨이 부러지는데 그대로 뛰어가서 활을 쏜 애를 죽이고 홍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요. 이게 참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 저 나이에 저렇게 돌격 앞으로 하는 게 말이 되냐. 한편으로는 당시 군사제도가 얼마나 망가졌으면 최영 정도 되는 사람이 중대규모 전투를 그것도 앞에서 입에 화살까지 맞으면서 뛰냐 이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점에서는 최영의 뚝심, 용기, 책임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공민왕 때 왜구가 이제 침입이 너무 심하니까 최영이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해군을 증강시켜서 바다에서 왜구를 막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최영이 계산했던 병력과 함선수가 나중에 조선 건국 후에 만들어진 수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략적 판단력 이런 것도 있었고 추진력도 있어요. 이 최영과 이성계가 실전에서 처음 같이 싸운 적도 있습니다. 1361년 홍건적 10만이 개경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민왕은 안동으로 피난 갑니다. 그 5일 뒤 개경에 함락되고 공민왕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죠. 고려사에는 이때의 참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홍건적이 수개월 동안 진을 치고 머물면서 남녀 백성들을 죽여서 구워 먹거나 임신부의 유방을 구워 먹는 등 온갖 잔악한 짓을 자행했다. 고려가 붕괴 직전에 몰렸을 때 최영과 이성계가 함께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게 두 사람이 함께한 첫 전투입니다. 이성계는 자신의 사병인 가별초 2,000명을 이끌고 성벽을 가장 먼저 타고 돌입했고 최영은 전군 돌격을 지휘하며 개경을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합동작전으로 홍건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죠. 이걸 계기로 두 사람은 경성수복 1등 공신이라는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전장에서 믿을 수 있는 전우로 인식하게 되었죠. 이후 공민왕 암살 시도를 최영이 막으면서 공민왕의 신뢰를 받게 됐고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에 버금가는 직책인 종이품 판밀직 사사에 임명됩니다. 공민왕이 가장 의지하는 신하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공민왕은 문화 찬성 사직을 내리며 56세의 나이에 고려의 재상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공민왕의 명령으로 제주도에서 일어난 난을 해결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공민왕이 살해되어 버립니다. 이때 최영의 충격이 엄청 컸다고 합니다. 공민왕의 뒤를 이어서 10살의 우왕이 즉위하자 최영은 우왕 즉위 후에 수많은 왜구를 섬멸하면서 우왕을 보좌하게 되죠. 우왕은 최영에게 최고위직인 시중을 하사합니다. 근데 이 벼슬을 최영이 사양해요. 왜? 왜구를 모두 토벌한 뒤에 벼슬을 받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왜구 토벌은 계속되었는데요. 개경 근처인 해풍군 일대까지 왜구가 진출하죠. 개경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최영은 해풍군의 수비진을 치고 왜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전투에서 최영이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구가 이제 최영의 정보를 알아갖고 최영 부대만 격파하면 된다 해서 최영 쪽으로 모조리 돌진해 들어온 겁니다. 이때 최영이 포위되자 이성계가 최영을 구하기 위해서 돌격했다고 합니다. 이성계가 정의 기병을 거느리고 공격해서 왜구를 크게 격파했다. 위기의 순간에 이성계가 최영을 구하면서 두 사람의 전우에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1380년 황산대첩에서 이성계가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자 최영은 이성계에게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죠. 이때 최영은 이성계의 손을 잡고 고려가 다시 일어선 것은 이 전투 덕분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성계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최영은 중앙귀족들이 경계하고 무시하던 동북면 출신의 이성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중앙무장으로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1388년 어느 날 우왕이 최영을 찾아옵니다.
우왕이 최영과 이성계에게 군사를 배치해서 궁궐을 경비하게 한 겁니다. 궁궐을 안전하게 수비한 다음에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당시 조정의 실세였던 임견미, 여흥방을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고려 조정의 실권자인 권문세종 이이님의 오른팔 왼팔이었죠. 우왕은 이 세 사람을 제거해야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최영은 왕명을 받고 이성계와 군사를 모아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때 처벌된 권문세적의 무리가 1000여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이님은 유배당하면서 정계에서 퇴출당하고 유배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후에 이성계와 최영은 고려 조정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은 사적인 자리에서 어울릴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명나라에서 돌발적인 서신이 옵니다. 명태조 주원장은 고려에 갑작스럽게 천령 이북 땅은 명나라 땅이니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최영은 이 결정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명나라 요동을 선제 공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명나라와 고려의 관계는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외교적 해결이 안 될 것이라 생각해서 전쟁을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반대하는 이자송이라는 인물을 유배 후 처형시키기까지 합니다. 한편 명나라는 사신까지 보내서 고려를 압박합니다. 결국 우왕은 최영과 이성계에게 요동 정벌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립니다. 전쟁의 목표도 명확하지 않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백 등 모든 조건이 최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성계는 곧바로 사불가론을 제시하며 지금 출병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반대합니다. 4가지 명분은 이렇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여름철에 군사 동원은 부적절하다. 농사를 짓는 농번기에 군대를 동원하면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식량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외구의 침입에 대비할 수 없다. 온 나라의 군대를 요동으로 보내면 왜구들이 빈틈을 노려 침입할 위험이 있다. 넷째, 장마철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 장마로 인해서 활에 바른 악효가 녹아 활을 쓸 수 없게 되고 군사들이 질병을 앓을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불가로는 지금까지도 분노하는 분들이 많아요. 야, 비 오면 싸우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많은 분들이 이때 요동 정보를 요동을 정복해서 완전히 옛 고구려의 땅을 되찾는 거였는데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해서 막 흥분을 하시는데 사실 당시의 군사 제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영구적인 요동 정보를 추구했다고 보는 데는 정말 무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세종 때 사군 육진 확보하는데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군대가 한번 출동하려면 군량도 쌓아야 되고 뭐 장비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나라 활 옛날 악교는 그 방수가 안 돼가지고요. 활이 비를 맞고 오랫동안 이렇게 습기에 젖으면 아예 못 쓰게 됩니다. 여기서 하는 말들은 전쟁, 장기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굉장히 안 되어 있다는 걸 말을 합니다. 요동 정벌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떠나서 성공했다고 해도 단기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요동을 회복한다라는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불가로는 최영과 이성계의 첫 번째 정치적 충돌이 됩니다. 우왕은 이성계의 반대론에 잠시 고민했으나 결국 최영의 손을 들어 요동 정벌군 편성을 결정합니다. 총대장은 최영이고 우군 좌군은 이성계 조민수를 임명합니다. 1388년 4월 18일 요동 정벌을 떠납니다. 최영은 우왕의 곁을 지키라는 이유로 개경에 남았고 이성계는 요동으로 향하는 5만 명의 대군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 준비 기간은 넉넉히 잡아도 3, 4개월에 불과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원정을 우왕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힘든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출병이에요. 사실 최영은 자기가 인소로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실 최영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말은 3군인데 군대가 사실 조민수하고 이성계 두 군대가 같이 지휘하는데 병력도 비슷해.
근데 이성계는 정말 동국면의 사적인 군대고 조민수 군대는 정부에서 끌어모은 군대예요. 훈련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이게 안 되잖아, 통솔력이.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둘을 보내냐. 그러면 최고 사령관이 또 하나의 캐스팅 보트를 줘야 되는데 우왕이 최영을 자기 남아있으라고 그랬어. 그걸 군대 못 믿는다는 건데. 최영도 못 믿는데 이 둘을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요동정벌군은 정벌을 떠난 지 20여일 만에 요동으로 가는 길목인 위화도에 도착했습니다. 위화도는 압록강에 둘러싸여 있는 하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위화도에 들어갈 때도 배를 타야 되고 위화도에서 중국으로 갈 때도 배를 타야 됩니다. 강을 건너 위화도로 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좀 장마가 빨리 시작됐는지 비가 와가지고 물에 휩쓸려서 수백 명의 병사가 익사하게 됩니다. 부대는 범람, 전염병, 식량 부족에 완전히 갇혀버리고 탈영병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진도 하기 어렵고 후퇴도 하기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게 됐죠. 고심 끝에 이성계는 개경으로 편지를 씁니다. 군사와 말이 모두 고달프니 말을 달려 견고한 성 아래 이르러 싸운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길 수가 없고 공격하여도 성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특별히 회군을 명하시옵소서. 물론 이 기록이 철저하게 이성계의 편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왜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점을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영은 회군을 반대했고 결국 이성계는 왕명거역을 결단하고 조민수와 함께 개경으로 돌아간다는 군령을 내립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서 최영이 정말 반대한 건지 모든 걸 최영한테 밀어 세우는데 이성계가 어쩌면 위화도 회군 출발할 때부터 이게 군대 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권력이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옛날의 권력은 결국 힘과 힘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군대를 돌렸으면 돌린 게 나쁜 것도 있지만 그거를 못 막을 정도로 군대를 내보낸 것도 큰일인 거야. 중요한 거는 이성계가 군대를 돌릴 때 이걸 막아낼 수가 없었다. 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요동정벌 자체는 잘못된 계획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 위화도 회군 이후의 기록은 모든 잘못을 최영에게 돌립니다. 이성계는 군사를 돌리길 청했으나 왕은 살펴보지 않고 최영은 노쇠하여 듣지 않으니 왕 곁에 있는 악한 자를 제거하지 않겠는가? 나라를 구할 길은 이길 뿐이다 라고 이성계가 설득했다고 해요. 결국 이성계는 최영을 처단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성계의 회군은 단순한 기상 문제로 인한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내린 출정 명령을 뒤집고 대군을 이끌고 수도로 향하는 그 순간에 이미 정치적 반란인 거죠. 최영 입장에서 이 상황은 자신이 밀어붙인 전쟁이 결국 왕명거역 사태를 부른 결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우왕과의 신뢰는 이미 흔들려 있었고 조정 대신들도 대부분 회군 이성계 쪽으로 돌아선 뒤였습니다. 정보는 차단되었고 지지 세력도 남지 않았죠. 하지만 최영이 군대를 모았는데 군대가 모이질 않습니다. 결국 성문이 돌파당하니 그런데 최영이 젊었을 때부터 수십 군데 창에 찔리면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노비들 모아서 시가전하고 마지막엔 궁궐 안에서까지 농성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엉성한 군대는 다 격파를 해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항복하게 됩니다. 최영이 이성계 앞에 끌려 나오자 이성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변은 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동을 공격하는 거사는 오직 대의만 거스른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민을 괴롭혀 원망이 하늘에 이르렀으므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 가시오, 잘 가시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최영이 우왕의 사돈이었다는 거죠. 우왕이 이인파를 제거하고 자기 정치 세력을 재편하려고 하는데 이때 최영과 사돈을 맺습니다. 최영은 이거 거부했다고 하는데 왕의 강권에 당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걸 우왕 중심으로 보면은 이인임이라는 고문 세력을 제거하고 이민 휘하에 있는 무장 세력을 제거하고 그리고는 새로운 무장 세력을 끌어들이는데 이게 최영과 이성계예요. 그걸 보면 우왕도 좀 독재자 기질이 있었던 것 같고 이미 군사 통치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두 호랑이 중에 한 명은 사돈을 맺고 한 명은 전서에 내보냈어요. 이거는 무슨 의도를 떠나서도 이건 뭔가 결정적인 실승도고 이성계는 사실 최영이 우왕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완전히 우왕에게 남은 마지막 권력 축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친하고 어쩌고 그래도 살려줄 수가 없는 것이고 노동정벌의 모든 책임을 최영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영은 유배되었다가 6개월 후에 다시 개경으로 불러와 이성계가 개경시가에서 처형합니다. 이성계가 명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정벌의 책임자인 최영을 처형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최영과 이성계 두 사람은 처음부터 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목숨을 구해준 전우였고 나라를 위해 함께 칼을 들었던 동지였죠. 하지만 시대 혼란, 정치의 소용돌이, 그리고 서로 다른 판단은 결국 두 사람을 비극적인 결말로 이끌었습니다. 최영의 죽음은 이성계에게도 평생의 상처로 남았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길목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역사라는 게 결국에는 승자의 기록만 남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는 다양한 기록이 있습니다만 위화도 회군에서 최영 책임론은 확실히 좀 과장된 것 같고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철령이 사건과 어떤 우왕의 정치적 생각이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게 우왕이 자기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적 쇼였다라고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현대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진짜 반역이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최영 쪽으로 몰아간 것 같습니다. 왕권은 무너졌고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공백석에서 한 인물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전쟁 영웅에서 새 시대의 기둥이 된 사람, 바로 이성계였죠. 지금부터는 그가 어떻게 고려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게 되었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의 정세는 겉으로는 복잡해 보였지만 솔직히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었죠. 이성계가 개경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고려 왕조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맞게 되었습니다. 최영은 처형당했고 이성계 세력은 우왕을 끌어내리고 9살짜리 아들 창왕을 왕에 세우지만 권력은 움직이지 않았죠. 창왕이 즉위하자마자 이성계 세력은 바로 개혁을 시작했고 그 중심에 정도전과 조준이 있었습니다. 창왕 공양왕 시기에 정도전과 조준의 개혁안은 이게 상소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역사학자들이 오랫동안 이게 고려시대에 채택되지 않았고 조선을 세운 뒤에야 법으로 시행했다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이건 오해입니다. 실제로 법으로 반포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법으로 반포했다고 해도 곧바로 시행된 것은 아니고 유보한다거나 적당히 한다거나 당시 어떤 정치적 저항, 혼란 속에서 시행이 보류된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는 토지, 재정, 제도 등 국가 운영 구조를 전체를 개편하는 수준의 대규모 개혁이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한편 제도 개혁과는 별개로 이성계 세력은 정치적 정통성 문제도 동시에 건드립니다. 이게 원래 법을 바꾸면 사람도 같이 바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왕 위왕설을 제기하게 되죠.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공민왕의 신하이자 승려 출신이었던 신돈과 신돈의 노비인 반야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소문을 대대적으로 퍼뜨립니다. 물론 이거 지금도 믿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이건 유전자 검사하기 전에 답이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왕이 신돈의 아들이라고 쫓겨나게 되니까 우왕의 아들인 창왕 역시 정통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죠. 결국 창왕도 폐위되고 공양왕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우왕과 창왕은 1390년 며칠 간격으로 살해됩니다. 이때부터 고려 왕조는 이미 형식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번 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공양왕 4년에 이성계가 해주에 사냥 갔다가 낙마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정몽주가 움직입니다. 정몽주는 이성계와 오랜 인연이 있었지만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왕조 교체는 아니다 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몽주는 이 틈을 이용해서 정도전, 조준 등을 귀양 보내고 정치 주도권을 뒤집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성계의 부상이 생각보다 경미했고 빠르게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정몽주의 시도가 좌절됩니다. 이성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주를 직접 공격해서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방원이 독단으로 정몽주를 암살해버립니다. 이 사건이 사실상 조선 건국의 마지막 조건을 만들어내죠.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마침내 수창궁에서 국왕으로 즉위합니다. 새 왕조 조선이 출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성계는 자신이 왕이 되는 예지몽을 꿨다는 예가 있습니다. 이성계가 아직 젊었을 때 함경도 안변 일대에 작은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는데 석가래가 무너지는 하여간 뭐 그런 꿈을 꾸게 돼요. 마침 그 암자에 꿈 해몽과 점괘로 대가인 도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 도승이 바로 무학대사였다고 하죠. 이성계가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무학은 자세를 굳혀앉고 이렇게 해몽합니다. 등에 석가래 3개를 짊어졌으니 왕자여, 꽃이 떨어졌으니 열매를 맺을 징조이며 거울이 깨졌으니 어찌 소리가 없겠습니까? 머지않아 임금이 되실 길몽입니다. 이어 무학은 자신의 본명을 밝히며 장차 대업을 이루게 되면 이곳에 절을 세워서 나라의 안녕을 비는 원당으로 삼아달라고 청한다. 이 일화는 훗날 이성계의 즉위가 하늘의 뜻이었다는 천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해진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무학대사는 그렇게 이름 모를 암자에서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저 정도 꿈은 나도 해석하겠다. 뭘 그것까지 쫓아가 봐. 이성계는 즉위하자마자 바로 천도를 추진합니다. 조선 건국이 7월이었고 한양 천도 발표가 바로 다음 달인 8월입니다. 조정에서는 너무 빠르다고 반대가 컸지만 이성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새로운 수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양만 바라본 건 아니었어요. 1393년 초에 이성계는 계룡산 신도안을 직접 답사했고 실제로 그곳에 궁궐 공사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성계가 천도를 얼마나 서둘렀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불과 10개월 후에 공사는 중단됩니다. 이 계룡산 신도안은 군사적 관점에서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계룡대가 있거든요. 그러나 수도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폐쇄적인 장소였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풍수 논쟁, 풍수지리설 어쩌고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이게 풍수지리설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실제 내용을 보면은 실무, 군사, 지리 이런 모든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한양이 제일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건 맞습니다. 특히 한양을 강하게 밀어붙인 인물이 무학대사였고 결국 한양이 최종 수도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한양이 수도야.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한양 어디에 궁궐을 짓냐고요. 옛날부터 명당이 명당이에요. 서울은 고려시대도 남경이라고 3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남경 다스리는 치소가 있었을 거 아니야. 어디 있었겠어요? 지금 경복궁열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성계가 새왕조를 짓는데 그 옛날 고려 왕궁 자리에다 짓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수보로 올랐던 곳 중에 하나가 신촌, 무학산 밑이고 그런데 이성계가 평생 군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성계가 좋아했던데 살았던데 많이 가봤거든요. 항상 보면은 정말 철저하게 무장이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영화 보면 혼자서 수십 명하고 싸울 때 싸우는 데가 어디에 삼면 딱 막히고 뒤에 골목 같은 데 등지고 싸우잖아. 요런 데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도성과 궁궐도 자기가 직접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당신이 직접 보니까 이게 정치적 수도가 아니라 군 사령관의 시각이 마구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성계가 여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두 가지인데 일단 좁다, 좀 이렇게 안 좋다, 등등 해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신하들 말은 듣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고집을 포기하고 구당이 명당이라고 지금의 경복궁 자리에 조선의 첫 궁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우여곡절을 겪어 1394년 8월 한양으로 옮기는 것이 최종 결정됩니다. 도성과 궁궐 역시 장군다운 속도로 동시에 축성을 시작하죠. 1395년에는 기본적인 도성과 궁궐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추정치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 지금 경복궁 규모의 약 10분의 1 이하였습니다. 그래도 조선의 출발점으로는 충분했죠. 이성계는 전장에서는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는 정치 자체에는 깊이 개입하지 않는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전쟁과 군대 일은 늘 자신이 직접 했지만 정치는 유능한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이런 충고를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개혁과 통치는 대부분 정도전 조준에게 맡겼습니다. 이성계 곁에는 동북면 출신의 장수들과 친인척들이 꽤 많았어요. 이들이 군사적 능력이나 충성심은 강한데 정치적 감각은 안 된다는 거죠. 오랫동안 전장을 함께 다닌 사람들이었고 이성계는 이들의 실수나 과한 행동을 웬만하면 용서하는 편이었습니다. 이성계 스타일이 진짜 의리 이런 거예요. 나 믿어, 좋아, 따라와 뭐 이러는 거. 그러다 보니까 왕족과 관료들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정치는 온건하게, 개혁은 조심스럽게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이성계의 태도는 장점으로 보면 정치를 빨리 안정시키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서서히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개혁 법령은 수백 개의 조가 반포되었지만 실제 시행은 지지부진합니다. 이성계의 온건한 스타일 때문에 속도가 붙지 않았어요. 반대파들은 슬슬 반격을 준비하면서 정도전을 타겟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이러던 차에 명나라와 외교 문제가 터집니다. 누군가가 이 외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정도전이 범인이고 원흉이라고 명태조한테 찔러버린 겁니다. 그러자 주원장이 여기 넘어가가지고 정도전을 중국으로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가면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로 돌아가신 사람도 있고. 이성계는 당연히 정도전을 보낼 생각이 없었죠. 그러나 정도전은 반대파가 계속 치고 나오고 압박을 하니까 점점 성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요동정보를 꺼내줍니다. 겉으로는 대전쟁이었지만 실제로는 군권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강했습니다. 이때 정도전이 요동정보를 빌미로 했던 군사개혁이 간단히 말하면 군사 전권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였어요. 그러니 정도전의 동료였던 조준조차 반대했는데 정도전이 밀어붙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불씨가 던져지는데 바로 세자 책봉 문제였습니다. 이성계는 새 왕비 신덕왕후 강시소생의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삼았고 정도전 역시 이 결정에 힘을 실어줬거나 아니면 주도했거나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시소생 왕자들에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특히 이방원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정도전은 가장 어린 왕자를 세자로 삼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어린 왕을 세우고 지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이거 위험한 건데 정도전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자기 동료들도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것은 정치적 고립을 낳고 정치적 고립은 곧 정보 부족을 낳습니다. 그 결과 왕자의 난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성계 아들 이방원은 정면 승부 대신에 2단계 작전을 선택합니다. 정도전 측이 회합하던 집을 기습해서 핵심 인물들을 제거합니다. 다른 병력은 바로 궁궐로 돌입해서 궁궐을 장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성계의 친인척, 옛 부하 장수들 다수가 이방원 편에 섰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조용무죠. 이들은 원래 이성계가 동북면에서 키워낸 가족 같은 부하들이었습니다. 그 조씨 집안하고 결혼해서 이성계 이모집 혈연들인데 조선일 건국하고 나니까 이 자기들이 자꾸 소외되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쌓이죠. 이방원은 이렇게 불만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아주 천재적이었어요. 왕자의 난 당일에 궁궐 수비대장이 둘인데 그중 한 명이 조언이었습니다.
조은의 배신으로 궁수빌의 절반이 일거에 이방원 편으로 돌아섭니다. 게다가 이때 이성계는 병으로 누워 있었고 자신이 만든 나라가 아들들끼리의 반란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침상에 누워서 지켜보게 됩니다. 이 결과는 처참했죠. 정도전은 물론 세자 방석과 방번까지 모두 제거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 차왕 때에서 태조 때까지 개혁을 추진하던 핵심 세력이 하루 만에 제거됩니다. 이성계의 아들들은 서로의 피를 보았고 조선의 권력은 완전히 뒤집혀집니다.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이성계는 더 이상 건국의 영웅이 아니었죠. 아버지이자 왕이었지만 정치 앞에서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사라져가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성계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왕자에 난 이후 이성계는 사실상 정치 의지를 잃어버립니다. 왕위는 둘째 아들 정종에게 넘어갔지만 실권은 이방원의 손에 있었어요. 계속되는 권력 충돌과 2차 왕자의 난까지 벌어지자 이성계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사냥을 핑계로 궁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동북면으로 가버립니다. 그 직후에 동북면 안변에서 조사이의 반란이 터집니다. 이 사건은 실록에는 기록이 별로 없는데 정황상 이성계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때 만약 이성계가 이 반란을 주도했고 직접 앞에 나섰다 하면 그야말로 부자 간의 전쟁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당시 이성계는 이미 노쇠했고 동북면의 옛 장수들은 대부분 세상을 떠났거나 은퇴했기 때문에 이 후손들 입장에서는 혹시 뭐 우리가 이제 와서 이성계 편에서 싸우겠어? 그냥 이방원한테 잘 보이는 게 낫지. 그러다 보니까 반란은 쉽게 진압됩니다. 이성계는 동북면을 떠나 소요산 회암사에서 머물다가 결국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함흥차사의 전설이 생기는데요. 이성계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여러 사신을 보냈는데 뭐 이성계가 그냥 죽여서 함흥으로 간 사신이 다 죽었다. 이렇게 돼서 돌아오지 않는 사절을 뜻하는 말로 함흥차사라는 용어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기록을 보면 사신 살해 같은 극단적 이야기들이 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성계와 태종 사이의 감정적 골이 전설의 형태로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궁으로 돌아온 뒤에도 이성계는 국정에서 한 발 물러난 채 요양 생활과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에 정종도 왕위를 동생 이방원에게 양위하고 1400년에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며 태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1407년 자신의 첫째 딸 경손공주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성계는 큰 충격을 받았고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는 1408년 1월에 중풍으로 쓰러졌고 그해 오래 눈을 감았습니다. 기록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이성계가 고개를 들어 머리맡에 서 있는 이방원을 한참 바라본 뒤에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임종 직전에 아들 이방원을 한참 바라본 이성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방원아, 네가 결국 내 앞에 서 있구나. 나는 나라를 세울 때 내 아들들이 서로 칼을 겨누지 않는 세상을 꿈꿨다. 하지만 너는 살아남기 위해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베어내며 왕이 되었지. 군인으로서 나는 너를 이해한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너라면 이 나라를 더 크게 만들 것임을 안다. 그러니 부디 내가 지키지 못한 조선의 미래를 너는 지켜다오. 조선 왕조의 역사는 리더의 선택이 한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큰 흐름이자 증거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게 과거의 유학의 원리로 봐서도 잘못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과거 유학에서도 혁명의 논리를 또 인정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처럼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통성을 논하는 게 아니라 과거 방식, 충성을 좋아하던 과거에도 이게 혁명을 해서 세운 왕조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느냐, 단지 자신의 권력 욕에 의해서 집권했느냐를 가지고 역사적 평가를 나눕니다. 그런 점에서 이성계가 했던 조선의 개혁은 그 당시로는 우리 역사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총체적인 개혁이었어요. 심지어는 가족제도, 결혼제도까지 바꿨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하고 인정하고 밀어주었다는 점에서 그가 새로운 왕조의 개창자였다, 개혁군주였다라는 부분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아닌 한 시대가 변하고 일어선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가 오늘 좀 없었던 건가? 여기 좋았던 건가? 글쎄요. 근데 고려 말에 정몽주나 정도전을 발굴해서 밀어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정몽주 같은 경우는 관료계에서도 평가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혁신적이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정몽주를 확고부동하게 키워준 사람도 이성계입니다. 정도전이 스스로 이성계를 찾아가는 데는 이성계가 정몽주한테 했던 대우를 보고 나도 가도 되겠구나,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